내 애들아, 내 애기들, 제발 내 애기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 라면 박스에 담겨 버려진 쌍둥이와 이 어린 쌍둥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여자.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된 것인가? 그리고 18년 후 이 쌍둥이 형제와 오열하던 여자의 충격적인 사연의 내막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자녀분들에게 효도의 마음을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하루담소가 더 실감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 눈 내리던 겨울밤이 지나고 18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이 대성그룹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거대한 저택을 휘감았습니다. 대성그룹 본가 앞.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이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겨울 장미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분수대의 물은 진작에 멈춰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분수대의 표면에는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고인 물은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했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8세의 차윤재는 이 거대한 저택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서재에 앉아 경영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정렬된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책꽂이에 꽂힌 수백 권의 책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차갑게 빛나며 서재 전체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윤재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책장 위의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는 규칙적이고 정확했으며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리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윤재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이 닫히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차 회장을 만나러 갈 때면 언제나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긴장감 말입니다. 윤재는 서재 문을 나서며 무의식 중에 셔츠 깃을 매만졌습니다.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단추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집무실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윤재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조상들의 초상화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붉은 융단을 밟을 때마다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복도의 끝에는 무거운 참나무 문이 서 있었고 그 문 앞에 서면 언제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던 70대 노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회장, 대성그룹을 일대 재벌로 키워낸 인물이자
윤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앉아라. 차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윤재는 말없이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그의 체중을 받으며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차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윤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았고 윤재는 자신이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표를 봤다. 전교 2등. 차 회장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에 살이 이에 눌려 아팠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윤재야,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세상에는 1등만이 의미가 있다. 2등, 3등,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 넌 대성그룹의 후계자다. 최고가 되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차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그 소리가 집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의미도 없다. 명심해라. 윤재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메아리 쳤고 그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택은 너무 넓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집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마치 유령의 발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윤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성에서 자신만이 이방인 같다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날 밤 윤재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에는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윤재는 공허한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그 얼굴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피했고 할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만 대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은 윤재에게 가장 먼 단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윤재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눈처럼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윤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윤재 혼자뿐이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구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천재 해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연소 연구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올해 21살의 김시우 씨는 어린 시절 천사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혀 각종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윤재는 관심 없다는 듯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청년이 KIST 건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플라스틱이 융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청년의 얼굴. 그것은 윤재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인매.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윤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듯이. 김시우라고 하셨나요?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속 청년 김시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윤재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진솔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윤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거울은 좌우가 바뀌지만 저 사람은 자신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윤재는 황급히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심장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노트북이 부팅되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김시우를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아원 출신, 천재 해커, KIST 최연소 연구원. 하지만 그의 과거나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그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각도를 바꿔 찍은 사진, 해킹 대회에서 상을 받는 사진, KIST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 김시우는 윤재와 똑같았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화면 옆에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윤재는 검색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와 똑같이 생겼을까? 혹시 우리는 형제일까? 아니, 쌍둥이일까? 윤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감으면 김시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해서 김시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 사람,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그 사람,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완전히 같은 얼굴을 가진 그 사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윤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성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후계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인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의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담당 의사 이름도 모두 희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윤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평소와 다른 옷을 골랐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장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이 옷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윤재는 그것을 털어내며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후문으로 나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큰 길까지 걸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윤재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천사 고아원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도 좁아졌고 주변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윤재는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강남의 화려한 거리,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미터기를 보던 기사가 요금을 말했고 윤재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차에서 내려 고아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벽면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붉은 벽돌이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천사 고아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글씨의 색은 발에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장에는 낡은 철봉과 시소가 있었고 바닥의 고무 매트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윤재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재는 심호흡을 하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소리에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장에서는 5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있었고 신발은 곳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집 그림, 꽃 그림.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윤재는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택의 음식은 항상 완벽했고 냄새조차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냄새는 날 것 그대로였고 그것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에 원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팻말이었고 글씨는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윤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그는 긴장한 채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자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옷은 단정했지만 수수했고 손에는 펜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윤재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어머, 시우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윤재라고 합니다. 원장은 안경을 벗고 윤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윤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 눈, 코, 입,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다시 쓰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시우와 똑같이 생기셨네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재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말을 연습했고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차 회장의 손자입니다.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김시우 씨를 봤는데 저와 너무 닮아서 놀랐습니다. 혹시 시우 씨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윤재를 의자에 앉게 하고 자신도 다시 앉았습니다. 시우는 제가 18년 전에 받은 아이입니다. 그때 갓난아기였는데 지금은 훌륭하게 자랐죠.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밤새 혼자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윤재는 조심스럽게 고아원에 온 목적에 대해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김시우 군의 입소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은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캐비닛의 서랍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수십 년치의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훑으며 찾았고 먼지가 날려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윤재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장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8년 전 서류라 좀 오래됐네요.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스락거렸고 잉크는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입소 날짜, 추정 생년월일. 그의 생일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인계자 서명란.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철. 그 이름을 본 순간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민철. 그는 얼마 전 은퇴한 할아버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차 회장을 모셨던 사람. 언제나 검은 정장을 입고 말없이 차를 몰던 그 사람. 윤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후원은 곧 진행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는 서둘러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재는 건물 모퉁이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김민철, 할아버지의 운전기사. 그가 왜 김시우를 고아원에 넘겼을까? 할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자신은 왜 저택에서 자랐고 김시우는 왜 고아원에서 자랐을까? 윤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윤재는 현관에서 집사와 마주쳤습니다. 집사는 윤재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산책 좀 했어요. 윤재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그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윤재는 대성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후계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상당했습니다. 재무기록, 인사기록, 내부 문서, 거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그인하고 몇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인사 기록이 떴습니다. 입사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직책은 회장 전속 운전기사. 경력란에는 충성스러움,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 내역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재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생일 바로 다음 날 김민철의 계좌로 거액의 특별 상여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비고란에는 특별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같은 날짜의 대성그룹 기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천사 고아원으로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윤재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김민철에게 지급된 거액의 돈, 고아원에 전달된 익명 기부금, 그리고 김시우. 이 모든 것이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 신고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출생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있었지만 담당 의사의 이름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윤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18년 전 대성그룹의 인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당시 회장 비서실 직원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영, 차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그녀의 퇴사 날짜는 윤재의 생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퇴사 사유란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서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었습니다. 주소, 연락처, 모든 것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윤재는 깨달았습니다. 김시우는 자신의 형제다. 아니, 쌍둥이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서영이라는 여성이 우리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한 아이는 재벌가의 후계자로 키우고 다른 아이는 고아원에 버렸을까? 왜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웠을까? 윤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고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노트북이 흔들렸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의문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시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철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18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윤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민철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회사 인사 기록에 그의 퇴직 후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김시우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함께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그는 KIST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시우를 만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며칠 후 윤재는 KIST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는 이마 깊숙이 내렸었고 큰 선글라스는 얼굴의 절반을 가렸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의 차윤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는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이곳에 와 있었지만 막상 김시우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생수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연구원들의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건물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1명, 2명, 연구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람들,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재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김시우, 네이비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청년이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화면을 보며 걷는 모습은 집중력이 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윤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시우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m, 3m, 2m.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시우 씨 맞으신가요? 시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낯선 사람. 시우의 눈썹이 약간 찌푸려졌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윤재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인터뷰 요청이신가요? 그러시다면 연구소 홍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윤재는 시우의 말을 끊으며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검은 야구 모자가 그의 손에 쥐어졌고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우는 황급히 폰을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윤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2걸음, 3걸음.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이게 대체... 시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재를 훑쳤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턱선. 모든 것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만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실제로 움직이고 숨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뺨을, 코를, 이마를. 그리고 다시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윤재입니다. 대성그룹 차 회장의 손자이고요. 윤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TV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많은 조사를요. 윤재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고 두툼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윤재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시우에게 건넸습니다. 시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쌍둥이일 겁니다. 시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가 흔들렸지만 그는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천사 고아원의 입소 서류 사본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입소 서류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김민철이라는 사람의 재무 기록이었습니다. 18년 전 거액의 특별 상여금이 입금된 기록, 그리고 같은 날짜에 천사 고아원으로 전달된 익명 기부금 기록. 시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윤재, 오른쪽은 시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 인물로 추정됨. 쌍둥이 가능성 99.9%. 시우는 서류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에서는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완전히 같은 눈, 같은 색, 같은 모양, 같은 깊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란, 충격,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원장님은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문 앞에 놓여 있었대요. 담요에 쌓인 채로. 시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니, 고아원 식구들이 있었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어요. 밤마다 궁금했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시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랐다는 거군요. 우리가 쌍둥이라면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당신은 저택에서 자라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거죠? 시우는 다시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윤재는 시우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넓은 방, 좋은 음식, 최고의 교육,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 차 회장이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는 시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철은 할아버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할아버지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가 당신을 고아원에 넘겼어요. 입소 서류에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윤재는 서류 중 한 장을 집어 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할아버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습니다. 김민철에게 특별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천사 고아원에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전달되었어요. 모두 같은 날입니다. 우리 생일 다음 날, 시우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윤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가 구겨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를 버렸다는 얘기군요. 시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8년간 쌓여온 외로움, 버려졌다는 상처, 가족을 그리워했던 모든 밤들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왜 하나는 키우고 하나는 버린 거죠? 우리가 쌍둥이라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KIST 건물 앞, 점심시간에 복잡한 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 순간 서로만 존재했습니다.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철을 찾아가야겠군요. 그 사람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김 기사님은 며칠 전에 은퇴하셨어요.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윤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저 얼굴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의 형제였습니다. 가죠. 당장. 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키, 같은 걸음걸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윤재는 검은색 세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시우는 그 차를 보며 다시 한번 자신과 윤재의 다른 삶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재가 시동을 걸었고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재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라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고 애틋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차에서 서로 그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윤재가 한 주택가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윤재가 차에서 내리며 동생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바로 저 집이야.
시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윤재가 가리킨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대문 옆에는 김민철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윤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철이었습니다. 그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김민철은 윤재를 보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넘게 섬긴 도련님이었으니까요.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윤재 도련님.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민철의 시선이 윤재 뒤에 서 있는 시우에게 향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김민철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문에 전해져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의 입술도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넌. 김민철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현관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눈은 시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시우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김민철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민철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재와 시우가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 작은 식탁.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민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민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재와 시우는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민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완전히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청년. 그 모습은 김민철에게 18년 전의 죄를 상기시켰습니다.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18년 전 당신이 저를 천사 고아원에 넘겼습니다. 입소 서류에 당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민철은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윤재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갈라지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김민철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민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들어주세요. 제발. 시우와 윤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민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들의 어머니는 서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김민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마치 18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비서였지요. 28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일도 완벽하게 처리하셨고 성실했지요. 회장님도 그녀를 신뢰하셨습니다. 김민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서영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김민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시우와 윤재는 몸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근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에 서영 씨만 남아 있었고 회장님이 술을 드신 상태였지요.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서영 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회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장님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며 입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2달 후 서영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회장님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민철은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회장님의 아들 말입니다. 차준혁 상무님. 그분은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민철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대성그룹의 혈통이 끊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지요. 서영 씨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손자로 만들 계획을. 시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친아버지는 차 회장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철의 대답에 거실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들이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김민철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사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서영 씨는 계속 입원해 있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지요. 김민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서영 씨를 없애라고. 시우와 윤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부하면 제 가족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철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임신 9개월 때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그녀가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외딴 도로에서 미리 준비된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김민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사고는 즉시 신고되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서영 씨는 중상이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응급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두 아기가 나왔습니다. 쌍둥이였지요. 김민철은 시우와 윤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련님들입니다. 서영 씨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윤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을 낳고 죽어간 어머니. 그들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갓난아기인 두 아이를 저택 대문 앞에 놓으라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철은 그날 밤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저는 회장님의 명령대로 두 아이를 저택 대문 앞에 두었습니다. 담요에 쌓인 채 나란히 놓인 두 아이.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김민철은 눈을 감고 그날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안채에서 발견 소동이 일었고 가족들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회장님, 상무님, 그리고 사모님까지. 김민철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 끝으로 담요를 툭툭 건드리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먼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철은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 도련님,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울었습니다. 윤재는 굳은 표정으로 김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련님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가 내 손자다라고.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아무 망설임도 없이.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민철은 시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우 씨, 당신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저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당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윤재 도련님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저를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제 존재를 울음으로라도 알려야 한다고. 울지도 못하는 약한 놈은 내 핏줄이 아니다 라고. 시우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갓난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치우라고, 멀리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라고. 김민철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우 씨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당신은 제 품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당신을 안고 천사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김민철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원장님께 당신을 맡기며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원장님은 당신을 받아주셨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시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저를 고아원에 버리는 게 최선이었다고요? 김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을 거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윤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돈을 주었군요. 김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특별 상여금을 주셨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대가였지요.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김민철은 두 형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서영 씨의 얼굴이 담요에 쌓인 두 아기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김민철은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우 씨, 당신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천재 해커, KIST 연구원.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김민철은 윤재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 도련님,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회장님 밑에서 자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님은 냉혹한 분이셨으니까요. 김민철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두 분은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형제로서, 쌍둥이로서.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재도 일어나 시우 옆에 섰습니다. 두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기사님, 이 증언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요.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김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법정에 서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시우가 돌아서며 김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언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윤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성폭행, 살인 교사,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은 죄,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김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합니다. 두 형제는 김민철의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마침내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단지 제가 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재도 주먹을 쥔 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할아버지는 괴물이었습니다. 성폭행범이고 살인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분노, 같은 슬픔, 같은 결심. 시우가 말했습니다. 차 회장을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를 갈라놓았어. 차 회장이 저지른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 서영,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게 해야 해. 며칠 후 윤재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안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저택의 긴 복도를 걷는 윤재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대신 차가운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그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손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차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윤재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차 회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윤재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차 회장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근 경영 전략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후계자로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차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윤재를 잠시 관찰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흔들림 없이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배움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침내 차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좋은 자세다. 드디어 내가 후계자로서의 자각을 한 것 같구나. 앉아라. 윤재는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의 촉감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경영에 대한 질문을 했고 차 회장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대성그룹의 비즈니스 전략, 투자 방향, 주요 거래처들. 차 회장은 자신의 손자가 드디어 진지해졌다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 노인이 저지른 죄, 어머니 서영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형제를 갈라놓은 죄, 단지 한 아이가 먼저 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버린 그 냉혹함. 윤재는 차 회장의 말을 들으며 그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 18년 전 회사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태어난 해 말입니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였지.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후계자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 내 아버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 차 회장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지. 내가 나타났어. 대문 앞에 놓여있던 너를 발견했을 때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먼저 울었고 그것이 내가 강한 아이라는 증거였어. 1등이 될 자질이 있다는 증거였지. 윤재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윤재를 대문 앞에 놓게 한 사실, 그리고 시우를 버린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차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윤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좋다. 앞으로 더 자주 와라. 내가 직접 경영을 가르쳐 주마. 윤재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손자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 후계자의 모습을. 차 회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자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집무실을 나온 윤재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자 그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얼굴에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한편 시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로서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대성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먼저 18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해킹하여 사고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의 이상, 목격자의 부재, 신속하게 종결된 수사,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고 조사를 담당한 형사의 계좌를 추적하자 사고 일주일 후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처는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시우는 그것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대성그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차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케이맨 제도, 스위스,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숨겨진 계좌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뇌물, 그리고 18년 전 교통사고 직후 의문의 인물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돈들, 교통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 사고를 조사한 형사, 그리고 병원의 몇몇 관계자들, 모두에게 입막음용 돈이 전달되었습니다. 시우는 그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로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시우는 어머니 서영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자신을 낳고 죽어간 어머니, 사고사로 위장되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그것을 닦아내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시우는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윤재가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사고를 위장한 증거들을요. 조사를 담당한 형사에게 뇌물이 전달된 기록, 트럭 운전사에게 지급된 돈 모두 확보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어. 사고를 위장한 증거들을, 조사를 담당한 형사에게 뇌물이 전달된 기록, 트럭 운전사에게 지급된 돈 모두 확보했어. 잘했어. 나도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고 있어. 오늘 집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 비자금 계좌도 찾았어. 해외에 숨겨둔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들이야. 정치인 뇌물 기록도 있고. 완벽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물증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명령한 증거 말이야. 며칠 후 윤재는 할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차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윤재는 후계자로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18년 전의 기밀 문서들. 윤재는 그것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서영의 인사 기록, 그녀의 사직서, 그리고 합의서. 합의서에는 차 회장의 서명이 있었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스마트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차 회장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서영 처리 마이너스 사고로 위장, 김민철 담당, 아이들은 분리. 짧은 메모였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차 회장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 윤재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회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신속하게 서류를 원위치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장 앞으로 가서 책을 보는 척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있었구나. 네, 할아버지. 책장의 책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가 앉았습니다. 윤재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윤재는 즉시 시우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시우는 그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합의서, 메모, 그리고 윤재가 추가로 찍어온 다른 문서들. 시우는 그것들을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시우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USB 그리고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철의 증언 녹취록, 교통사고 조작 증거, 비자금 계좌 내역, 뇌물수수 기록, 그리고 차 회장의 직접적인 명령 문서. 윤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김 기사님의 증언과 이 자료들이면 할아버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권력은 막강해. 경찰도 검찰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을 거야. 증거를 제출해도 묻힐 수 있어. 윤재는 시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이용해야 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하고 김민철 기사님의 증언을 방송에 내보내고 모든 증거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막을 수 없을 거야.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의 힘. 그거라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시에 자료를 배포할 수 있어. 두 형제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D-데이는 일주일 후. 그날 오전 9시 모든 증거가 동시에 공개될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 3곳, 신문사 5곳, 그리고 대형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차 회장이 어떤 손을 쓰기 전에 진실이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야. 아침 회의가 있거든. 할아버지가 뉴스를 보는 순간 나는 그곳에 있을 거야. 시우는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 윤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할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말하고 싶어. 이 모든 게 내가 한 일이라고.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 정의,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명예 회복.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9시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에 특종이 터졌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고 신문사들이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같은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대성그룹 차 회장, 18년 전 성폭행과 살인 교사 혐의, 차 회장의 비서 성폭행 후 살해, 쌍둥이 아들 중 1명 유기, 고아원 출신 천재 해커, 알고 보니 대성그룹 회장의 친손자. 뉴스 화면에는 김민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늙은 운전기사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의 진실을, 차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저는 차 회장의 명령으로 서영 씨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쌍둥이 중 한 명을 고아원에 유기했습니다. 김민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던 전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화면은 윤재와 시우가 나란히 선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얼굴을 가진 두 청년. 한 명은 재벌가의 후계자, 한 명은 고아원 출신 천재. 차 윤재 씨는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자랐지만 그의 쌍둥이 형제 김시우 씨는 천사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차 회장은 먼저 울음을 터뜨린 윤재만 선택하고 조용히 잠들어 있던 시우는 버렸다고 합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조작 증거, 비자금 계좌, 뇌물수수 기록.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차 회장이 직접 쓴 메모까지. 증거는 명확했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윤재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의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차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차 회장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민철의 증언, 쌍둥이 형제의 사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메모.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18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차 회장은 윤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재는 차분하게 앉아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 놈이 한 짓이냐? 차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일어나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김시우와 함께요. 형제? 김시우? 차 회장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버린 아이입니다. 18년 전 단지 먼저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버린 그 아이. 제 쌍둥이 동생입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요. 차 회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쌍둥이 중 먼저 운 저만 선택하고 시우는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잔인한 철학 때문에 1등만 의미가 있다는 그 비틀어진 신념 때문에. 윤재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대성그룹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로 얼룩진 재산이니까요. 저는 그저 버려진 형제와 함께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차 회장은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후계자의 자리. 그런데 나를 배신하느냐? 윤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셨다고요? 할아버지는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형제를, 그리고 진실을. 저는 제 것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윤재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차 회장이 무언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택의 긴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차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이 대성그룹 본사로 와서 그를 연행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차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18년 전의 범죄가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수수, 아동유기 등 여러 혐의로 차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김민철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대성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재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문서를 제출했고 대성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윤재와 시우는 김민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두 형제는 김민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철은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한적한 산기슭의 작은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차마 서영 씨를 그렇게 보낼 순 없었습니다. 18년 전 서영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회장님은 그녀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회장님 몰래요. 그리고 이곳에 모셨습니다. 김민철은 두 형제를 납골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그는 한 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서영 씨입니다. 두 분의 어머니십니다. 윤재와 시우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 18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윤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후계자도 고아원 출신 천재도 아닌 그저 서영의 두 아들로서 김민철은 조용히 물러나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윤재와 시우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윤재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야. 어머니 앞에서. 그래, 시우야. 이제 우리는 함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완전히 같은 손, 같은 온기. 그들은 다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갈게요. 서로를 지키며 어머니가 원하셨을 삶을 살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매년 이곳에 와서 인사드릴게요. 어머니의 이름을, 서영이라는 이름을 세상이 기억하게 할게요. 두 형제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은 요람은 형제애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사람이 있고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납니다. 하루담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